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종실록 제14부 최윤덕 사군을 개척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33년 3월 17일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이 이끄는 1만 5천여 명의 병력은 파저강 유역의 건주 여진을 토벌하는데 위풍당당하게 출진을 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사과의 말씀 하나 올리자면요. 제가 지난번에 2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만 명이 아니라 1만 5천입니다. 제가 숫자를 좀 잘못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평안도에 있는 병력 1만 그리고 황해도에서 차출한 병력 5천 합쳐가지고 총 1만 5천 명이죠. 스시마 원정 당시 규모에 약간은 못 미치긴 하지만 역시 절대로 이게 적은 병력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만 5천의 병력이 파저강 유역으로 출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정에는 스시마 원정에서 활약한 이순몽, 김효성, 당시 이제 패주하는 조선군의 퇴각로를 지켰던 역전의 용사들이죠. 이분들이 참전을 했고 이각, 이징석, 최산 이런 장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뭐 여기 나오시는 이각은 임진왜란 파트에서 나왔던 이각하고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분이고요. 상당히 능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징석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는데 이징석 자체보다도 원래 누가 좀 더 유명하냐면은 그 동생이 훨씬 유명해요.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혜사는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네, 최무선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수들이 참가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노련한 역전의 용사들이 지휘하는 가운데 조선군은 7개 부대로 나눠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잡고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속전속결을 감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작전에 임하기에 앞서서 최윤덕이 나름 이제 지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지침의 내용이 뭐였냐? 항복한 자는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리고 가급적 노약자, 민간인들을 해치지 말라라는 것을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윤덕이 스스로가 덕장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선군이 이렇게 휴머니스트적인 군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작전 목표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윤덕이 상정했던 작전 목표는 건주 여직 전체를 쓸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이만주 세력을 응징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구체적인 작전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여진의 다른 민간인들을 건드려가지고 그들의 원한을 사는 것보다 작전 목표인 이만주를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윤덕이 출병할 때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교서와 사목을 펴 보이고 인하여 취초했다. 적의 마을에 들어가서 늙고 어린 남녀는 치고 찌르지 말며 장정이라도 항복하면 죽이지 말라. 가급적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복한 자는 최대한 받아들이라는 거죠. 적의 마을에 들어가서 영을 내리기 전에 재물과 보화를 거두어 넣은 자는 참한다. 약탈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요. 이어서 보면요. 소, 말, 닭, 개 등을 죽이지 말고 집을 불태우지 말 것. 초토화 작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전쟁이란 게 그렇잖아요. 한번 병사들이 피를 보기 시작하면은 눈이 뒤집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학살전이나 초토화전은 왕왕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축들을 약탈하는 거 그 다음에 가옥 불태우는 것은 뭐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는 해요. 하지만 작전 지침은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게 전투 중이니까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좀 잘 안 지켜진 거하고 아예 애초부터 지침 자체를 갖다 그렇게 내려서 저거 싹 다 태워버려.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건데 공격하는 법은 정의로서 불의를 무찌르는 것이니 그 마음을 다스려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정의이다. 만약 늙은이 어린이를 잡아서 죽이고 당인을 죽여 군공을 낳고자 하여 조령을 범하는 자는 모두 군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라고 돼 있죠. 사실 이게 고려가 윤관이 주도했던 동북부성 원정 그거 실패를 좀 나름 교훈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때 윤관이 처음 스타트업을 할 때부터 속임수를 써가지고 여진 추장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잔치 열어놓고 그 연회 자리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몰살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점령하는 동네마다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싹 다 죽이면서 초토화 작전을 밀고 들어갔어요. 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협조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려군이 전투에서 이겨놓고 장기 주둔하는 데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나름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관의 그 작전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꼭 맞다 틀리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최윤덕은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현지 주민들, 즉 여진족의 민심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 작전 목표가 이 지역을 갖다 안정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마구잡이로다 초토화를 시켜버리면은 원한 관계만 더 복잡해져가지고 전쟁이 끝도 없이 길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목표만 제거를 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적에게 경고와 동시에 나름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이번 작전의 기본적인 방침이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현덕은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쓰면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왜냐면 이만주를 정확하게 제거를 하려면은 왜 수술 중에서도 그런 수술 있잖아요. 정확하게 진짜 제거할 것만 딱 제거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수술. 그런 형태의 수술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진족들 또한 평소 조선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진족도 정찰병 풀어놓고 곳곳에 매복진지 건설해놓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휴전선 분위기하고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1만 5천이나 되는 병력이 조선의 국경지대에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될 것도 아니고 이거 모으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규모 병력이 모이고 전투병이 1만 5천이니까 비전투병은 더 있었을 거고 물자가 계속 운송됐을 거고 그러면 그 분주한 모습이 정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그래서 이만주의 정찰병들은 조선군이 대대적인 원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죠. 그러면 조선군이 여기서 원정 준비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노리겠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 말고 또 있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주는 조선군이 치고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냅다 몸을 빼서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조선군의 진격이 신속했기 때문에 모든 건주 여진족들이 이만주처럼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죠. 대규모 조선군은 길을 나누어서 신속하게 각자 목표들을 점거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여진족 180여 명을 사살하고 재밌는 게 사살이에요. 활로 쏴서 잡은 것만 기록을 한 거고 백병전으로 참살한 것은 기록에서 뺐더라고요. 그건 좀 뭐랄까 비인도적으로 죽였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애초에 최윤덕이 또 작전 목표를 그렇게 세웠잖아요. 적당히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죽였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죄다 사살로만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어쨌거나 이제 실제적인 전과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포로들을 획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만주는 본인 자체는 가까스로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일족 중에서 일부가 조선군에게 희생을 당하기도 할 정도로 당시 이만주도 어떻게 보면은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간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군은 점령한 지역마다 방을 붙여가지고 원정의 명분과 정당성을 설파했으며 적의 방어시설들을 싸그리 초토화시킨 후에 큰 피해 없이 거의 전사자가 안 나왔어요. 부상병 한 3명 정도?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전군이 무사하게 귀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최윤덕이 이끄는 조선군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고 대승을 거두고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 속에서 국왕이었던 세종은 막상 도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었냐면은 온천에 휴양을 가 있었어요. 이게 웬 겁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막상 최고 통수권자인 세종이 도성을 비우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여유로 부려도 너무 부리신 건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세종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혹자는 이제 뭐 그런 의견도 내시더라고요. 이게 세종 입장에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준비를 거쳐가지고
버린 원정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세종이 그 깐깐한 성격상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본인이 이대로 있다가는 과로사 할 것 같으니까 좀 쉬자 하고서 자기 스스로의 이제 심신을 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견해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 주장이지만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은 굳이 그거를 전투 중간에 이렇게 온천에 가 계실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전투의 결과를 보고받고 가셔도 뭐 굳이 늦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모르긴 해도 세종은요, 자신이 계속 도성에 남아있으면은, 어쨌든 자기한테 계속 장기가 올라올 거고, 그거 보고서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작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작전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거를 걱정했던 게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세종 초, 상왕인 태종의 지휘하에 일어났던 쓰시마 원정, 이거 결국에는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조정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정무의 원정대가 무리하게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돼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태종은 그래도 두 차례의 정변을 진두지휘를 했었고 또 부친인 태조와의 대결, 조사이에 나뉘었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군대를 움직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사냥을 굉장히 즐겼기 때문에 나름 이제 무죄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왕이 군사에 식견이 있다 한들 천리 밖에서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따라서 세종은 부왕인 태종이 쓰시마 원정 때 보여줬던 실책, 조정이 지나치게 간섭을 해가지고 작전을 어긋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실책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전문가들을 양성한 다음에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해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닐까. 세종은 전문가 양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인물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전문가들을 신임한다 해도 막상 세종이 도성에 남아있으면은 결국 계속해서 원정과 관련된 장계 보고서들이 올라올 것이고 그거 받다 보면은 세종도 자기도 모르게 간섭을 할 우려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아예 그러한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전 고사 박흔이 상언하기를 지금 이미 장수를 명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파저강을 치게 하셨사온데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장수들이 중한 군사를 가지고 밖에 있는데 온천에 행차하시어 도읍을 비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할까 여기옵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3월 24일자인데 사실 이미 이 이전에 온천으로 출발을 하셨고 사실상 군사작전이 시작된과 동시에 온천으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군사작전이 끝날 무렵까지 최윤덕이 최종 보고서를 올리는 5월 초까지 거의 온천에 계속 계셨어요. 이게 잠깐 갔다 온 게 아니라 한 2달 가까이를 온천에 있다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도성을 비우고 온천을 갔다라는 거, 그것도 공교롭게도 원정 기간에 딱 맞춰서 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본인이 지나치게 작전에 간섭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비교해볼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유명한 사진이죠. 저도 이 사진을 보고서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름의 다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었는데 그 유명한 이제 빈 라덴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 작전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받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지금 가운데 아주 좋아 보이는 의자 있죠? 그 자리가 대통령 자리예요. 근데 막상 대통령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안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바로 마셜 합동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이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전문가한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마인드였는데, 내가 뭐 군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거죠. 근데 진짜 전문가가 여기 앉아서 진두지휘를 해라. 내가 아무리 군 통수권자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맞는 것이다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 여기고 전문가들에게 정권을 위임시키는 그런 방식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런 이제 설정샷을 찍은 것 같아요. 단순 설정이 아니라 내내 뭐 저러고 계시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복장 자체도 뭐 군복이나 정복도 아니고 골프 칠 때 입는 그런 복장이었어요. 그런 이제 복장을 입고서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관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세종이 하고자 했던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만 조선시대에는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SNS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천으로 가신 거죠. 뭐 실시간 브리핑을 밖에서 뭘 하겠어요, 그죠? 만약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을 받았으면은 어쩌면 세종이 정말 이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편안한 복장을 입고서 옆에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 이제 간이 의자 같은 거 딱 이제 갖다 놓고 뭐 저 자리에는 이제 중요한 군사 전문가를 앉혀놓고서 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종이 추구했던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윤덕은 세종의 기대에 부응해서 파저강 일대의 건주 여진들을 멋지게 소탕하고 돌아오게 됐죠. 이로써 압록강 중류에 대한 조선의 패권은 좀 더 견고해졌고 건주 여진들은 새삼스럽게 조선의 젊은 국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압록강 중류 지역, 지금 가운데 이제 4개 지역이 있잖아요. 우예, 여연, 자성, 무창. 이게 바로 4군이에요. 다만 여연군 같은 경우는 이미 태종 때 건설을 했던 전초 기지였고 그게 이제 세종 때 가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예, 자성, 무창이 추가가 된 거죠. 다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 만들어진 4군이 확고하게 고착이 돼가지고 국권의 개성 이제 영토로서 기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뒤로 한동안 여기서 또 일진일퇴가 벌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조선 영토가 됐던 것은 세조 때 가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만주의 건주 여진도 문제지만 사실 그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원래 진짜 핫플레이스는 두만강 쪽이에요. 여기에도 같은 건주 여진이 있죠. 바로 이제 동맹가 천모가 먼터물한 아저씨가 여기 있고 그 말고도 이제 알타리, 올량합, 올적합 이런 여러 제부족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일단 조선이 첫 기선 제압을 한 데 있어서 성공을 했다. 요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적지 않은 공로였는데 이 공로로 최윤덕은 우의정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장수들도 각기 포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윤덕이 정승 반열에 오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었는데 왜 그러냐? 조영무 이래로 처음으로 무장 출신이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장들이 또 꿈을 꾸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죠. 일견 완벽해 보였던 이번 원정도 깔끔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뭐 자잘한 사고로는 이순몽 같은 경우 원체 성질도 급하고 파이터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앞서서 치고 나가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늦게 온 사람.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당시 원정에서 아까 이제 잠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인물이었는데 고려말 화포를 개발했던 최무선의 아들 최해상이 좌군 절제사로 참전한 상태였습니다. 최해상 같은 경우는 부친의 뒤를 이어서 계속 화포를 개발하는 일에 힘쓰는 등 국방 강화에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엔지니어로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뭐랄까 무장으로서는 좀 그다지 사명감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강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원정에서 최해사는 무려 1군을 담당하는 장수로서 출진일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진격 일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최해산 부대가 가장 늦게 작전에 투입이 됐고 전과도 그래서 제일 적었어요. 전장에서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상당한 중죄죠. 이건 여느 때 같았으면 참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목이에요. 삼국지에도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하지만 최 여사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원체 때 엔지니어로서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에 일단 파직을 당하는 정도로 처벌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최 여사는 왜 뇌직장을 부리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뒤 몇 년 후 최 여사는 지난번의 실책은 만회라는 의미에서 사면이 된 다음에 강계부사로 임명이 됩니다. 최전방에 가서 근무 좀 쓰면서 지난번에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계가 또 되게 춥고 거친 북방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료 생활을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최 여사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계부사로 발령이 나면서 첩과 기생들까지 데리고 가서 업무 시간에도 기생 파티를 여는 그런 추태를 보여줬다는 거죠.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아마 자기 딴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고를 치다 보면은 결국 근무 태만으로 탄핵을 당해서 파직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 변경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판 강계부사 최혜산이 사척과 비복을 데리고 부임하여 국가의 창고를 허비하고 또 마음대로 평양부의 기생 초공장을 데리고 가서 돌려보내지 아니하므로 평양부에서 사람을 보내어 돌려보낼 것을 독촉하니 또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인을 결박하고 형장을 때렸으므로 그러니까 이거 사고를 좀 굉장히 크게 친 거죠. 관찰사가 추국하니 그래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망령되게 그 전 전례를 이끌어다 분한 것을 이기지 못하면서 말했다. 최 여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강계부의 묵은 쌀과 쓴 장에 하루도 지나기 어려우니 죄가를 조정해서 듣고 교대되기를 날마다 바라워하였다. 여기서 본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그냥 잘라라. 나 아쉬울 거 없다. 나 여기 있기 싫으니까 그냥 잘라라 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고의로 죄책을 범하여 위험한 것을 피하고자 하여 특히 대신에 봉직한다는 뜻이 없사오니 법에 의하여 죄주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고신을 빼앗아 드리고 여연으로 기약을 보냈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최 여사는 자신의 소원대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서 파직을 당하긴 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 여사의 행태에 격분한 세종은 파직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 최 여사는 병경을 빠져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전방인 여영군으로 기양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세종의 성격이 나오죠. 다만 이제 최 여사니 그동안 세운 공로가 컸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또 풀어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복권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말년은 뭐 그냥 저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에서는 최윤덕과 이순몽 같은 영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최 여사 같이 엔지니어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적성이 안 맞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태업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렇게 파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군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락 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4군 개척의 주역이었던 최윤덕과 이순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